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그 주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골라봤는데 최근에 지난 11월 초에 성북동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세 딸이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소위 이제 성북동 네모녀 사망 사건인데 이 사건을 기화로 한번 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실까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월 초 성북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견된 네 모녀의 시신. 쌓여있는 고지서와 밀린 월세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들의 위험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풍요의 시대, 거리마다 넘쳐나는 화려한 물건들. 영양 과잉으로 비만을 걱정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이웃.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붓다 인사이드. 성북동 네 모녀.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예, 성북동 네모녀 사망 사건 관련 VCR을 보셨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는지 참 의심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데 박 교수님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워낙에나 많이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이긴 한데 일단은 70대 노모하고 이제 40대의 세 딸이 같이 동반 자살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하러 갔다가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예 이제 기초수급 생활자가 아니었고 일흔히 이제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딸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경제적인 위기들을 겪었던 경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전에 좀 인상적인 사건이 2014년도죠. 한 5년 전쯤인데 소위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또 있었죠. 예. 예, 그 2014년도에 예. 이제 송파 세모녀가 연탄, 번개탄 피워놓고 이제 동반 자살한 사건인데 당시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보장 체계 그랬었죠. 전반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해서 송파 세모녀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를 만든 사건이 2014년도에 발생했죠. 그 아까 이제 성북동 그 네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보시듯이 참 이게 사망 사건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시신이 발견되는 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이웃들하고도 교류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죽음을 고독사의 범주로 보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죠?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사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봤었는데, 우리 박사님과 같이 논문을 썼었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구조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극빈, 그렇죠. 우리 부처님 표현을 적빈 상태라고 하는데 적빈 상태에 내몰린다는 거죠. 항상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또 그런 경제 능력이 없으면 인간관계, 심지어 형제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또 이제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이제 절연이 되면 소식이 이제 서로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고독사라고 해서 혼자 죽는데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 그 복지 행정 쪽에서도 사실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관료제 형식으로 이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2-3달 이렇게 고독사 형태로 이제 말결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송파 세모녀 사건하고 성북동 내모녀 사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같아요. 한쪽은 복지의 사각지대, 안 그러면 복지에서 이렇게 좀 뭐 박탈된 그런 문제,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성북동 내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어떻게 이걸 찾아낸다는 자체도, 그러니까는 뭐 정부나 제도 탓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성이라든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쪽의 관점들을 좀 더 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바로 그 부분에 보완을 좀 드리면 이제 지역 사회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인간관계 이게 이제 유지가 돼 있으면 굳이 국가라든지 행정 관계 없이 또 커버가 되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급격히 그게 이제 붕괴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IMF 같은 급작스러운 이제 경제 변화가 생기면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살아있다든지 그렇지 않는 저는 우리 사회 굉장히 급격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개인화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맥락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이게 순수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급격한 충격을 받게 되면 와해가 뭐 속된 말로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고독사 그 부분은 고독사가 생기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동창회 모임 올 때 사업 성공을 했거나 뭔가 성공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먼저 나서서 학교 때는 안 보이다가도 먼저 나서서 모이자 그러고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흔히 얘기하면 좀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 혹은 뭐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잘 나오다가도 잘 안 빠지는 나오죠.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동창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그냥 인간적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그 관계조차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지금 바뀌는 해서 공동체 경제가 문제가 돼서 공동체가 해체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동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북동 내모녀 같은 경우도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복지 관련된 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위기증후군에 해당되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법도 좀 생겼었는데 그게 6개월이었나 봐요. 기존에는 6개월 동안 뭐 건보료나 이런 것들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저희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10월 초쯤인 것 같은데 이제 10월 말에 그게 3개월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일찌감치 법제화가 됐다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더 먼저 됐어도 발견이 될 수 있었던 케이스인 거죠. 예, 이번 성북동 모녀 사망 사건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또 보니까 그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이 주얼리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좀 뭐 급격히 아마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극빈층도 아니고 참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뭐 자영업자가 갑자기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그래서 소득 공백이 생겨서 그로 인한 충격을 이제 못 견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급격히 어떤 그 추락하는 그런 느낌, 거기서 오는 좌절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사망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 사회학자 중에 에밀 드류갱이라고 이제 자살 수이사이드 연구한 아주 고전적인 학자인데 이제 이 사회적 원인 중에 이제
모규범 혹은 가치관이 갑작스레 혼란. 아노미.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 체계가 갑자기 아까 IMF라든지 뭐 이렇게 주얼리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망한다든지 했을 때 사업에 갑자기 실패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가치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일에 대한, 가족에 대한 태도들이 갑자기 바뀌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은 죽음으로 사람을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혼란을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이 사회적 유대, 그러니까 솔리데리티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돼. 사회가 통합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네요. 소통하고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친구들하고 소통도 하고 연대의 끈끈한 친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사회가 연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 도시화 과정에서 너무 급격히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런 연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됐는 데다가 경제적 충격을 받으니까 아까처럼 가치관 혼란이 확 발생을 하니까 죽음으로 이제 동반자살 이런 걸로 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심리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 시사토를 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이따 결론 부분으로 연결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상담이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아니 근데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유교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 가치를 차지한 게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급속하게 붕괴가 된 거예요. 아마 다른 전통 가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바뀌죠.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1997, 1998 그런 거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간섭할 정도로 그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그 도로라고 하는 데서 공공 사람들이 뛰어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프로가 끝날 때쯤만 봐도 응답하라 뭐 1997이나 이런 거 끝날 때쯤 되면 벌써 그게 해체가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그 뒤로 한 1,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지금 완전 해체.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그 전에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잘못했을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문화로 암묵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속도가 진짜 한두 세대 만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문화적인 충격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외부 데미지가 들어오면 안에서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겠죠. 제가 이제 얼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주로 이제 단독주택에 다들 살으셨죠. 그죠? 저 골목 문화가 있었잖아요. 애들하고 뭐 그래서 골목에서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나 빌라 공동주택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옆집에 누가 없으니까. 사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안에서 뛰어다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안에서 서로 뛰면서 공성전을 할 때 이렇게. 원래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인데 공동주택은 각자 살되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념화된 그래야죠.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 이웃 간에 뭐 대화도 안 되고 단절돼 버리는 또 거기다가 층간소음 이런 걸로 서로 갈등만 싸우기나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오히려 아파트 문화가. 그 올해 7월 31일 날 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그 탈북민 한모 씨와 아들 김모곤, 이제 엄마는 42살, 아들은 6살인데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 다 기억하시죠?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과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불명으로 나오는데 뭐 아사인 게 거의 뭐 틀림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발견 지금 121일 만에 최근에 이제 뒤늦게 이제 장례가 치러졌고 이게 참 대명천지에 요즘에 이게 굶어 죽는다는 게 그죠?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지 말문이 막히는 일이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죠. 예. 내려왔겠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여기도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벼랑까지 밀려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처님께서도 고행 중에서 가장 최상의 고행으로 꼽는 게 그 당시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인도 사회에서 최상의 고통으로 꼽는 게 굶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됐을 경우 둔화되는데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더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있다는 거는 그걸 계속 스스로 관조하고 느껴야 된다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어쨌든 배제된 분들, 그러니까 그 여튼 관심에서 배제된 이런 또 경시된 이런 이제 그 층들에 속하기도 하죠.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행정가들도 무관심하고 이웃도 무관심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떳떳이 사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생활고까지 겹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요즘 이제 홈쇼핑 같은 데 틀면 늘상 나오는 게 운동기구 광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랑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지금 이런 시절에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상반되고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저기, 동대 가려다 보면 그 충무로에서 내리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애완견 반려동물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백내장 수술, 그 다음에 개 스케일링, 이런 것들 막 다 써 있어요. 개 전문 20년 이렇게 큰 광고판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개 같은 상태였는데 요즘은 개만 또 못한 상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래요. 부잣집 맞아요. 예.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돈이 이런 가난한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부분이 현실이죠.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판단, 물론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 인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조금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제 이 복지 체계든지 이 사회 보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보완 체제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사실은 바탕에 이런 사회복지, 보장, 안전망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이제 시장 체제가 움직이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 발전, 진보, 이거 경쟁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사실은 이제 이 복지 부분, 이 복지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아주 선별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시장의 원리가 그것도 작용하는 복지에도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에서 늘상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아까 관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일례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건 우리 사회 지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선택하는 건 좋은데 그걸 선택하면서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유 불문하고 베이직 인컴을 다 지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체제가 그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훨씬 건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 경제 시스템 같은 거죠. 완전히 순수 자본주의로만 갔을 때 갖고 있는 체제상의 문제를 뭔가 보완해서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 실패한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혼합형 이런 그래서 저는 승가나 우리 불교 사원 경제도 그렇고 불교 경제가 약간 그 혼합형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그 스님들한테 기본소득 글도 쓰고 하셨었잖아요. 썼습니다. 그래서 승가에 잘 맞다고 그 스님들 모든 스님들한테 수행 지원금을
그쵸. 지불하자 네. 이런 게 이제 제 주장이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뒤로 몇몇 교구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씩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관악 그 탈북민 여성 그 모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 관악구에서 뉴스인데 뭐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뉴스인데 탈북 여성한테 부양 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래야지만 이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탈북민은 아마 중국에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중국에서 이혼한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여기서 뗄 수가 없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이제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게 신청을 해야 되고 부양 의무자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해야죠. 이게 소위 이제 법률적으로는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입증을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을 네가 져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입증 책임을 만약에 전환한다 그러면 일단 일응 지불을 하고 그렇죠.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뭐 환수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이제 전환하는 방법.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들처럼 행정 체계가 완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일이 체크가 안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 중간쯤 어디쯤 절충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고 아마 지금 뒤늦게 와서 보면은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그죠 감안해서 좀이라도 지불이 됐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공자가 한 말이 그게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왜 무덤가에서 울고 있니? 이랬더니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왜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은 세금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폭정이라고 하는 것,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상황은 호랑이에게 내몰리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들이 어떤 탁상행정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몰리는 죽음에 처한 분들은 사회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 사회의 이제 이 관료 구조라는 게 관료 조직이라는 게 뷰로크라시라는 게 이제 모든 걸 서류로 처리하는 겁니다. 직접 현장을 관찰하고 뭐 달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서류로 처리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입증을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료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관료제를 선택하는데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데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죠. 예,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데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하여튼 현실을 반영 못하는 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측면이 이제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양할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지가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고 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때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도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였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뭐가 필요하면 그럼 먼저 해줘야죠. 먼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든 말든 일단 먼저 지금 여기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도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 속에서 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교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이미 벌써 사라졌고 이미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효라고 하는 개념에 얽매여서 부양을 연결시키지 말고 효는 효대로 가고 그 부양은 부양대로 가고라고 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복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가 가족한테 복지를 다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건 사실은 국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복지사가 선가족 부양 후 공적 복지거든요. 후 국가 복지. 그런 이제 전통, 이 일종의 복지사 역사가 갖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유교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일단 가족에서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책임 먼저 져라. 효의 그다음에 개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만 이제 국가에서 한계 상황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해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적 흐름들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개인들 전부 다 법적인 개인들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효를 강요한다든지 가족에서 책임져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가족에 자꾸 전가를 시켜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식이라고 해서 꼭 효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부여도 많습니다, 그죠? 지금은 없는 것만 못한 그렇게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효자도 있고 불효도 있다는 하고 말씀. 싶어도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그렇죠, 많죠. 그렇죠. 사실은 부양 부담이 지금. 워낙 크니까. 아니 효는 그 동아시아 전통 가치에서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효의 복지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끊어가서 효는 효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너무 부담감을 주지 말고 그다음에 복지 시스템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노인 어른들 맨 마지막에 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킬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 웃지 못할 제가 에피소드랄까 이런 거 하나 좀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이게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면 관에 부양기피 사유서라는 걸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불효자 증명서죠. 불효자 증명서. 그 증명 받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생계가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하거나 이제 연락을 피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양기피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사유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연락을 해야 되는 그 자식한테 네. 참 이런 참 기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아니 있다. 연락이 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노탈짓이죠. 얘기 못 그렇지. 꺼내죠. 얘기 꺼내기 쉽지 않죠. 내 자식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자식에게 효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 내 자식은 불효자예요라고 그럼요. 말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말죠, 그죠? 속된 말로. 차라리 전통관념 내가 죽고 말지 그렇지. 자식을 그렇게 그렇죠. 욕배이기 네, 싫죠. 맞아요. 예. 참 이런 좀 비인간적인 입법이죠, 한마디로. 뭐 인간 그- 냄새 안 나는 입법. 아이들 그 학교 급식 할 때 그 그렇죠. 기초수급자인 거 증명하라고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전통사회에서 효라는 게 작동할 때 왜 지금 효가 이렇게 급속도로 붕괴되냐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자녀에게 몰아주고 그 장남이 그것을 받는 대신에 부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속법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효가 급속도로 맞아요.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빈곤한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물려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만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을 불효자라 일종의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그 비행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불효자야. 내 자식은 불효자야. 뭐 우리 집은 네. 어떤 집이야.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친구로부터 주위로부터 낙인 찍히는 것. 이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모는 정책법을 입법한다는 것, 이건 참 넌센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논어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공자 제자가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그것을 신고한다라는 게 정직이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동네 정직은 그거니 우리 동네 정직은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숨기면 아버지가 숨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어른들과 이미 그런 의식이 많이 탈각된 젊은 그 후속 세대들 간의 관점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식을 고발한다? 일종의 자식의 문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떳떳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다 차단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서글픈 예,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게 빈곤층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게 주거 빈곤이죠. 주거 빈곤인데 특히 그 주거 빈곤의 이제 피해자가 아이들인 경우에는 참 애달고 참 마음이 아픈데 이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한 어린이의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집은 나이가 들어서 고장이 났대요. 비가 오면 방 안으로 까만 물이 들어와요. 지붕에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데 큰 우산은 없나 봐요. 겨울에는 집이 꽁꽁 얼어요.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기가 말을 안 듣는데요. 추울 땐 씻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얼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젯밤에도 칙칙 소리를 들었어요. 밤만 되면 구멍으로 쥐들이 눌러오는데 쥐들도 추운가 봐요. 아, 참 마음이 아픈 화면입니다. 결국은 저게 이제 가난의 대물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교수님 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네. 계층 네.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이런 구조인데 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하고 교육할 때 했지만 일종의 사회적 자본, 뭐 문화 자본. 아까 지난번 교육할 때 스님께서 대학 교육 얘기할 때 했는데 문화적 자본을 누리는 자하고 못 누리는 자 이게 엄청난 천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겨울나기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문화적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돈의 가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도움, 이런 자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그 신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특히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약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 상승이 거의 단절돼 버린 그래서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측면입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불교 쪽으로 가면 정책적으로 일단 이 사회에서는 정책 세금이죠. 세금 정책. 세금을 이제 사람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뭐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떼고 그래서 그 세금을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통 사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혹은 불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사서법처럼 생활을 한다든지 이웃 간에 보살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 뭐 칠불세법에 나오지만 약자와 강한 자 서로 유대를 하고 연대를 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정책도 먹히고 또 정책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보완되는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개신교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물고기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 가르쳐라라는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쪽으로 좀 더 지원의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눈앞에서 있는 문제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그 어떤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어떤 지원의 방향들을 좀 틀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국가적으로도 이분들이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빈곤층으로 그렇죠. 남아서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선순환 구조적으로 더 좋죠. 그게 아까 이제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의지라든지 동기가 굉장히 강력하면 열정이 강력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약해진다는 거예요. 문화 자본이 없으면.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하더라도 근데 동기나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뚫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런 힘마저 이제 약화돼 버리는. 언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릴 수 없고 뻔뻔해지고 그러니까는 인성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가 주는 그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몇 번은 충돌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너무 계속해서 그게 다가왔을 때는 사람은 결국 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적비는 가장 정책적으로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그 불만, 뭐 사회적 불만, 그다음에 거짓말, 무슨 뭐 도둑질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병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그게 꼭 반드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떨치는 대상이다라기보다도 그 가난 속에서도 무언가의 행복이라고 하는 좌표를 좀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이 됐으면 그게 이제 종교적 해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면 종교적인 걸 가지고 내면에 대한 치유가 동시에 돼야 이분들이 빨리빨리 극복하고 무언가로 나올 수 있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세 분 말씀 듣고서 이제 생각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고 해도 그것하고 그 문제하고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자신감인데 그 내가 중산층으로 될 수 없다라는 그것마저 없으면 그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인 거고 그야말로 이게 뭐 그냥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통계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내 자녀는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유 교수님이 사다리가 부러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한국 사회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부러졌고 그 다음에 위에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 뚜껑이 닫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방법은 이제 결과적으로 밑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끊겼고 기껏 붙잡고 올라가도 못 뚫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것들을 걷어내주는 노력들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자발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걷어내기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밑에를 봐주고 같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콘크리트는 아예 위아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조금씩 걷어내면서 좀 볼 수 있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생각의 변환 같은 건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조식동물이 몰락하면 결국 육식동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연기법,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 간에 뭐 사형제 간에 이렇게 뭐 충돌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에 당나귀와 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당나귀한테 많이 싣고 그다음에 말한테는 적게 실었는데 그 당나귀가 너무 힘들다고 하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테 내 짐을 조금만 덜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말이 그건 네 일이잖아 이러면서 끝까지 가다가 당나귀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주인이 결국 모든 짐을 다 말한테 전부 말에게 싫더라. 그래서 누가 당나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당나귀가 죽도록 방치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알튼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긴 한데 결국 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이 아까 이제 국가 정책도 있지만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래 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들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그 운동 단체에서 이렇게 그 시위도 해주고 혹은 주장도 해주고 대리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런 형태로도 그러니까 건강한 운동이죠. 건강한 사회 운동을 통해서 대신 이제 의견을 표출해주고 그걸 관철시켜주고 이런 역할들도 저는 이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단순히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결기호 시사 토크를 하는 만큼 이 해법을 한번 불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근데 나라님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구라단두경이라고 이제 우리 그 불교 경전 중에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왕이라든지 최고 통치자한테 엄청난 책임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정책적 대안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왕이 자기의 그 질서나 그 권위 이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사회적 이 가난한 자라든가 사회적 반항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엄청난 의례 같은 리추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양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방향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자문 역할을 하는 신하들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잔인하게 처벌을 해버리자.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혹은 일탈을 하는 사람을 일벌백계로 그냥 잔인하게 처벌을 해버리자.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여기 지혜로운 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주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지금 퍼주자. 퍼주자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물고기를 그냥 잡아서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 공짜만 바라고 일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씨앗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일단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또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착취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근절을 시켜줘야 된다. 착취라는 게 이 사람의 몫으로 가야 될 것을 남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구라단두경을 보면 그건 완전히 정책적 사회 정책이에요. 사회 정책적으로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가난한 적빈을 우선 해결하고 이런 정책적 함의가 굉장히 큰 그런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또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모든 구성원들이 싸띠 이렇게 마음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보시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생활하는 구성원 전체의 마음의 건강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구라단두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전의 함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동정이나 시혜 이런 건 사실 받는 편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근데 금방 우리가 얘기했듯이 받는 이 소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그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단지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 잘하면 된다. 여기 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뭐 그런 예, 맞습니다. 의미로 들리네요. 아니, 부처님의 관점은 초기경전의 관점은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제 같은 거를 그렇죠. 추구를 네. 하신 거고 그다음에 화합성, 이게 화합성이 만장일치라는 뜻이거든요. 리더가 만장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존중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려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무언가를 줘야 되고 저 사람은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관점 자체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승불교에서 그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 참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들이 지금 환기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교와 관련해서 저는 대승불교에서 제일 이렇게 방점이 찍히는 게 천재보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처럼 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그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스님 말씀에 이제 조금 더 보완을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구라단두경도 그렇고 전륜성왕 사자우경 이런 거 보면 전륜성왕 절대권을 갖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왕을 왕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형태도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아까 바치족처럼 공화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마다 방향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왕조 체제는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치자한테 엄청난 책임을 아까처럼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바치족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행위자들의 태도, 행위자들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경전에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로 따지면 사서법에 뭐 동사나 보시나 애어나 이행 같은 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가난에 대한 얘기 하면은 이제 보시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사라고 하는 내일처럼 여겨야되는 그 부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서로 같이 이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받음 시혜와 뭐 이런 거 얘기 자꾸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받는 게 곧 가품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사고 방식의 전환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의 전환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어떤 스님이 이제 단톡방에 저를 초대를 하셨는데 그 방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범죄자와 관련돼 있는 경이었는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가상에 의거하지 말고 실제에 의거해라. 그리고 늦추거나 당기지 말고 때를 맞추어라. 이게 법을 집행할 때의 얘기였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혹은 빈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바로 이때 안 하면 이때만 때를 못 맞추면은 아까 그런 뭐 여러 분들처럼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적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제가자들한테 준 사분율 같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 수입을 4등분해서 그러니까 2분의 1은 항상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은 세이빙 저축을 저축하고. 항상 위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이 금욕적이고 그 아껴 쓰고 그다음에 근면하고 이런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비가 돼야 그러니까 행위자 스스로도 책임이 굉장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까 공동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스스로도 이 소비 행위를 이렇게 절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경제 계산을 해봤는데 예컨대 이 4등분해서 4분의 1 소비하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4분의 1 가지고 자기 수입의 4분의 1 가지고 살아봐라. 이거 엄청난 스님들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좋게 살아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빈곤으로 몰지 마세요. 아니 근데 불교는 청빈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렇죠. 복해 중에서 지혜와 복덕 중에서 복을 더 우선시하신 분이에요. 단 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어떤 행위 거죠. 규범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국식으로 말하면 소인이 아니고 대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인지학이 되는 건데 실제로 부와 풍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늘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삼도팔란에 보면 거의 장수천이나 안 그러면 부끄러워죠. 그건 풍요의 그런 데예요. 그래서 너무 풍요로워졌을 때 사람이 방임하기 쉽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에서 경제력을 이룬 분들은 밑에 가난하신 분들, 그러니까 빈곤에서 탈출하기 힘든 분들의 생활을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물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남의 일로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식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진짜 세금을 강제로라도 더 많이 뜯어서 밑으로 돌려주든지. 근데 돌리는 것보다도 제도라기보다도 스스로 수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우선돼야 반발도 적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실효성도 생기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지 힘이나 제도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지금 불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학자 중에 진메리라는 사람이 돈의 철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부처님의 이 돈 재화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화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해양을 어떤 가치로 해양되느냐, 내 혼자 욕망 추구하고 내 혼자 만족하고 다 써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치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에 대한 혹은 재화에 대한 부처님의 철학, 불교 철학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명백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불교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부에 대한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회에 좀 확산하고 이럴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노예 뭐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승가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의 형태로 어쨌든 공동의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보시 경제죠. 또 이제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갖다 쓰게 하고 나중에 다시 채워놓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사회적인 형태로든 뭐 제도적인 형태로든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불교가 그런 점에서 혼합 경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들도 키우면서 집합적으로 그 상가라는 게 이제 하업 중이거든요. 그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소유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약간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경쟁이나 능력 이것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불교가 어쨌든 혼합 형태, 가장 적절한 혼합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 실험들에 저는 성공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쓴 장 지글러가 빈곤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의 문제다라고 했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절망과 빈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고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붓다 인사이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가 많이 무거워요, 이게 지금. 우울해지네. 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요 다음 것도.